이게 다 뭐야? 꼭 다 먹어야 하는 거니?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다 좋아질 거예요. 진우야, 이 약 어제 먹던 거랑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내 손바닥 위에서 굴러다니는 옅은 노란색 알약은 생경했다. 어제, 아니 그제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 연분홍빛의 작고 동그란 약이었다.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말이다. 아들의 얼굴에 순간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경직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노안으로 침침해진 눈이지만 평생 아이들의 작은 표정 변화로 속마음을 읽어내던 교사의 눈썰미는 아직 죽지 않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도 이 약 드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지난주에 처방 바꿔주신 거 잊으셨어요? 아들 진우는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고는 내 손을 따스하게 감싸주었다. 그 온기, 다정한 목소리. 나를 안심시키려는 익숙한 행동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 손길이 차갑고 끈적한 거미줄처럼 느껴졌다. 내가 정말 잊어버린 걸까? 의사가 약을 바꿨다는 기억이 전혀 없었다. 머릿속이 뿌연 안개로 가득 찬 듯 답답했다. 내가 그랬나?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구나. 자주 섞인 내 말에 진우는 더없이 인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거잖아요. 자, 어서 드세요. 식후 30분 잊지 않으셨죠? 아들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노란 알약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물과 함께 넘어가는 약이 모래알처럼 목에 걸려 까끌거렸다. 나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은 걱정과 연민으로 가득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효자 아들. 저런 아들을 의심하다니 내가 정말 병세가 깊어져 망상까지 하는구나. 죄책감이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다. 석 달 전 초기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누구보다 꼿꼿하고 총명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공포는 죽음보다 더한 절망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희미해지는 기억의 편린들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동아줄은 아들, 진우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회사 그만두고 어머니 옆에 꼭 붙어 있을게요. 제가 다 기억해 드릴게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던 아들의 모습은 내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다. 그리고 아들은 약속을 지켰다. 정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내 병간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매일 아침 나를 깨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약 먹는 시간을 확인하고 날씨 좋은 날이면 팔짱을 끼고 공원을 산책했다. 밤이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드는 것까지 지켜봐 주었다. 이웃 친구 영희는 나를 볼 때마다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순자야, 넌 정말 아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키웠다. 요즘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니? 내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든든해할까. 영희의 말에 나는 메마른 눈가로 남아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래, 내 인생이 아주 헛되지는 않았구나. 남편 일찍 여의고 악착같이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던 세월이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흐려져가는 정신 속에서도 아들의 존재는 내가 박순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등대였다. 하지만 그 등대에 언제부턴가 희미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내가 분명히 뒀다고 생각하는 돋보기 안경이 엉뚱한 곳에서 나온다거나 어제 봤던 드라마 내용을 진우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정정해주는 일들. 그때마다 진우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머니, 또 깜빡하셨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매번 내 기억을 탓하며 자책했다. 치매라는 병은 그렇게 서서히 나를 좀먹고 내 모든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오늘 아침에 노란 알약 사건도 그렇게 넘어갈 뻔했다. 아들이 설거지하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서랍장 맨 아래 칸에 넣어둔 낡은 반짓고리가 떠올랐다. 왜 하필 지금 그게 생각났는지 모르겠다. 홀린 듯이 일어나 삐걱거리는 서랍을 열었다. 색색의 실타래와 낡은 골무 사이로 2달 전 병원에서 타온 약 봉투가 손에 잡혔다. 진우가 깜빡하고 버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비닐 포장 안에 고이 잠든 연분홍빛 알약 몇 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처방전에는 분명 돈의 폐질, 1일 1회 아침 식후 복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기억이 맞았다. 약은 분명 연분홍색이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한기가 몰려왔다. 그럼 진우는 왜 내게 거짓말을 했을까? 왜 약을 바꾼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혹시 병원에서 약을 바꿨는데 내가 그 사실을 잊고 예전 약 봉투만 기억하는 건 아닐까? 아니야. 아무리 기억이 오락가락해도 아침에 본 노란 약은 난생 처음 보는 약이었다. 혼란스러운 머리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의 양복과 함께 보관해둔 예금 통장이 생각났다. 평생 교직 생활을 하며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남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둔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다. 얼마 전 진우가 아는 후배와 소규모로 하는 사업에 조금만 보태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었다. 나는 아들이 기죽는 게 싫어 선뜻 그러라고 했다. 그 후로 통장을 확인해 볼 생각도 이유도 없었다. 손이 덜덜 떨려 몇 번이나 헛손질을 한 끝에야 통장을 꺼내 들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 갔던 게 언제였더라. 기억나지 않았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5천만 원 출금, 3천만 원 출금, 7천만 원 출금. 석 달 전 내가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부터였다.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의 1,000만 원 단위의 돈이 10번 넘게 빠져나가 있었다. 아들이 말한 소규모 투자와는 차원이 다른 액수였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 평생이 내 피와 땀이 담긴 그 숫자들이 하얀 종이 위에서 검은 글씨로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나는 통장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손길, 걱정 가득한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약 색깔을 묻는 내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던 아들의 얼굴이 겹쳐졌다. 효자 아들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희미한 안개를 뚫고 그 추악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내 아들은 치매에 걸린 나를, 제 어미를 철저하게 속이고 있었다. 바닥에 냉기가 스며든 치마를 매만질 정신도 없이 나는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다. 텅 비어버린 통장은 내 텅 비어버린 인생의 성적표 같았다. 남편의 땀과 나의 눈물이 켜켜이 쌓인 세월이 아들의 손끝에서 검은 잉크 자국 몇 개로 허무하게 지워져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미친 듯이 싸워댔다. 내 아들이 너를 배신한 거야. 아니야, 내가 치매 때문에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야. 효자 아들을 의심하는 천벌받을 어미. 나는 어느 쪽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장을 봐왔다며 내가 좋아하는 갈치를 구워 저녁상에 올렸다. 지글지글 기름에 익는 생선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어머니, 오늘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 입맛 없으셔도 식사는 잘하셔야 병을 이기죠. 진우는 살을 발라 내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 뭉클했을 그 행동이 오늘은 마치 사육당하는 짐승이 된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갈치를 씹어 삼키며 최대한 힘을 주어 입을 열었다. 진우야, 아까 통장을 좀 봤는데 내 사업이 생각보다 규모가 큰가 보구나. 돈이 꽤 많이 나갔던데. 내 말에 진우의 젓가락질이 순간 멈칫했다. 그러나 아들은 이내 부드럽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내 의심이 정말 망상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아, 그거요. 어머니께 다 말씀드렸잖아요. 초기 투자금이 좀 들어갔는데 곧 몇 배로 돌아올 거예요. 어머니, 그때 제가 사업 계획서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 잊으셨구나.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사업 계획서? 나는 그런 걸 본 기억이 전혀 없었다. 진우는 내가 기억 못할 거라는 사실을 무기 삼아 너무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기억력의 싸움이 아니었다. 흐릿한 정신과 싸워 내 온전한 자아를 지켜내야 하는 생존의 싸움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진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나 책상으로 향했다.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보았다. 앞으로 정신이 맑은 날에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의심스러운 점들을 기록해야 했다. 내 머리는 믿을 수 없지만 종이 위의 글씨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낡은 수첩과 몽당 연필을 찾아 이불 밑 깊숙한 곳에 숨겼다. 첫 장에 힘주어 눌러 썼다. 11월 8일. 맑음. 약이 노란색으로 바뀜. 진우는 원래 노란 약이었다고 거짓말함. 통장 잔고 거의 없음. 삐뚤빼뚤한 글씨가 내 떨리는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다. 이것이 치매 노인의 망상이 아닌 진실을 향한 나의 첫 번째 증거였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진우 앞에서 최대한 평온한 척 연기하며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몰래 기록을 이어갔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둘 늘어날수록 수첩의 페이지도 채워져 갔다. 진우는 내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더욱더 살뜰해졌지만 그 행동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이 번뜩였다. 어머니, 오늘은 영희 이모님한테 전화 왔었는데 주무시고 계셔서 제가 대신 안부 전했어요. 요즘 통기력이 없으셔서 쉬시는 게 좋겠다고요. 어머니,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다음 주는 제가 대신 가서 약만 타와도 된대요. 힘드신데 굳이 가실 필요 없다고. 내 세상은 아들의 친절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안에 서서히 갇히고 있었다. 전화기, 현관문, 심지어 창문까지도 나를 외부와 단절시키는 벽처럼 느껴졌다. 유일한 탈출구는 오랜 친구 영희뿐이었다. 며칠을 벼르다 진우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틈을 타 나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영희야, 나 순자야. 어머, 순자야. 웬일이니? 진우가 내가 계속 잠만 잔다 그래서 걱정했는데. 목소리가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나는 다급하게 본론을 꺼냈다. 영희야, 혹시 진우가 요즘 돈 때문에 힘든 일 있니? 나한테는 말을 안 해서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나를 집에만 있게 하는 것 같아서. 내 말은 두서가 없었다. 나 스스로도 내가 하는 말이 치매 환자의 편집증적인 푸념처럼 들릴까봐 두려웠다. 수화기 너머에서 영희가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야, 너 정말 아파서 그런가 보다. 진우가 얼마나 너 생각하는데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니. 내 병원비랑 약값 대려고 얼마나 애쓰는데. 저번에 나한테 그러더라.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너는 그냥 아무 걱정 말고 진우가 하자는 대로 해. 그게 내 복이야. 영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꽂혔다. 세상은 아들의 편이었다. 완벽한 효자의 가면을 쓴 아들 앞에서 치매 걸린 늙은 어미의 말은 그저 망령 들린 소음일 뿐이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내 손이 힘없이 떨렸다. 깊은 절망감이 나를 삼켰다. 그날 저녁 진우는 새로운 약을 하나 더 내밀었다. 어머니, 요즘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안정제를 처방해 주셨어요. 자기 전에 드시면 꿀잠 주무실 거예요. 내 손에 놓인 하얀 알약. 나는 그것이 안정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거부하는 순간 내 의심이 사실임을 아들에게 드러내는 셈이었다. 나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약을 삼키는 척하다가 등을 돌려 물을 마시며 혀 밑에 숨겼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몰래 뱉어 휴지에 감쌌다. 내 수첩에 기록할 증거가 하나 더 늘었다. 11월 15일. 흐림. 진우가 하얀 안정제라며 새 약을 줌. 수면제 의심.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연기를 해야 했다. 약을 먹고 깊이 잠든 척 아들이 내 방을 확인하고 나갈 때까지 숨을 죽였다. 약 기운이 아닌 공포와 분노로 밤을 지새웠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정말로 정신이 흐릿해지는 날이 많아졌다.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수첩의 기록만이 내가 아직 미치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야 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 이 약의 정체를 밝혀줄 사람을 찾아야만 했다. 기회는 뜻하지 않게 찾아왔다. 진우가 급한 볼일이라며 외출을 서둘렀다.
사업상 중요한 미팅인데 깜빡했다며 허둥댔다. 아들은 평소처럼 내게 약을 챙겨주고는 점심은 차려놨으니 데워 먹으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 약 드시고 푹 주무시고 계세요. 늦어도 3시까지는 들어올게요.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뱉어낸 약을 변기에 버리고 심호흡을 했다. 지금이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나는 이불 밑에 숨겨두었던 수첩과 몰래 모아둔 약들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연분홍색 원래 약, 진우가 바꾼 노란 약, 그리고 안정제라던 하얀 약까지.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꿰어 입고 현관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나서는 바깥 세상이 두려웠지만 이대로 감옥 같은 집에서 내 영혼이 잠식당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아파트 복도를 빠져나와 햇빛 아래 서자 눈이 부셔 현기증이 났다. 익숙했던 동네 풍경이 온통 낯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를 향하는 것 같아 옷깃을 여몄다. 내 목적지는 단 한 곳, 동네 어귀에 있는 약국이었다. 그곳에 젊은 여자 약사라면 내 말을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다. 딸랑 방울 소리와 함께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약사가 상냥하게 나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나는 주머니에서 온갖 약이 든 비닐봉지를 꺼내 약사 앞으로 밀었다. 내 손은 양처럼 떨리고 있었다. 약사님, 제발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게 원래 제 치매약인데 우리 아들이 이 약을 줘요. 그리고 밤에는 이걸 먹으라고 하고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다 맞는 약인지.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말은 횡설수설했다. 약사는 처음에는 나를 그저 병세가 깊어진 치매 환자를 대하듯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내 눈의 절박함과 내 손에 들린 약들을 번갈아 보던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어르신, 성함이 박순자님이시죠? 잠시만요. 약사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한참 두드리며 확인했다. 약국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똑딱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마침내 약사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격과 분노에 가까웠다. 어머님. 병원 전산에 등록된 어머님 처방은 이 연분홍색 도내 폐질 약이 맞아요. 처방이 바뀐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약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노란 약과 하얀 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은 어머님 처방 기록에 아예 없는 약입니다. 특히 이 하얀 약은 의사 처방 없이는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 향정신성 수면 유도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내 희미한 의심과 불안이 차갑고 명백한 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내 아들은 단순히 내 돈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병을 악화시키고 내 정신을 잠재워 나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하고 있었다. 텅 빈 통장보다 더 아픈 배신이 심장을 도려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꺼져가던 내 존재의 불씨 위로 차가운 분노가 기름처럼 부어졌다. 나는 더 이상 기억과 싸우는 무력한 치매 노인이 아니었다. 진실이라는 칼을 손에 쥔 아들과 싸워야 하는 어미였다. 약사의 말이 내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향정신성 수면 유도제. 내 아들이, 내 하나뿐인 아들이 나를 잠재워 정신을 잃게 만드는 독을 매일 밤 내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지난 몇 달간 나를 짓눌러왔던 안개 낀 듯한 아침들, 도무지 떠오르지 않던 기억의 공백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그것은 병 때문만이 아니었다. 아들이 만든 인위적인 망각이었다. 나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뼈마디마디에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강철심처럼 박히는 기분이었다. 약사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뒤로하고 나는 집으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내 정신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했던 집의 냄새가 역겹게 다가왔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소파, 아들의 키를 재던 문설주, 손때 묻은 가족사진 액자.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위선으로 지어진 무대 세트처럼 느껴졌다. 이제 곧 이 무대의 주인공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치매 걸린 늙은 어머니가 아닌 진실을 목격한 관객으로서 그를 마주해야 했다. 나는 약사가 적어준 약 성분 메모지와 내가 모아온 약들을 낡은 가족 앨범 가장 뒤편, 남편과 나의 신혼여행 사진 뒷면에 깊숙이 숨겼다. 진우가 가장 들춰보지 않을,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뜨개질을 하는 척했다. 심장이 발밑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손끝에 미세한 떨림까지 감추려 애썼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주무시고 계실 줄 알았는데. 진우는 내 옆에 앉으며 능숙하게 내 어깨를 주물렀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 참을 수가 없었다. 잠이 안 와서. 볼일은 잘 봤니? 네, 그럼요. 근데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외투가 나와 있네. 아들의 눈이 매처럼 날카롭게 나를 훑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 영희한테 잠깐. 반찬 좀 갖다 주려고. 금방 왔어. 거짓말이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그러나 아들은 의심을 거둔 듯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셨구나. 다음부터는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 위선적인 다정함에 구역질이 치밀었다. 저녁 식사 시간 내내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우가 차려준 음식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진우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을 오늘 밤 끝내야만 했다. 설거지를 마친 진우가 어김없이 물 한 컵과 약 2알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옅은 노란색 알약과 새하얀 알약.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잠재우는 독이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손에 들린 약을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안 먹는다. 내 단호한 목소리에 진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약은 거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건 내 약이 아니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숨겨두었던 원래의 연분홍색 약 하나를 꺼내와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내 약은 이거다. 이 연분홍색 약. 내가 지난 몇 달간 나한테 준 그 노란 약은 대체 뭐지? 진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그는 노련한 배우처럼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다. 걱정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내가 수없이 봐왔던 그 표정이었다. 어머니 또 그러시네. 의사 선생님이 약 바꿔주셨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어머니 기억력이 자꾸 나빠지시니까 제가 더 신경 써서 챙겨드리는 거잖아요. 의사를 만난 적이 없다. 내가 마지막으로 의사를 본 건 3달 전 진단받을 때가 마지막이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2주 전에도 저랑 같이 병원 다녀오셨어요. 정말 잊으신 거예요? 아들은 끈질기게 나를 내 기억의 감옥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그의 눈을 보고 있자니 정말로 내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이불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내들었다. 아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쳐 삐뚤빼뚤한 내 글씨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11월 8일. 맑음. 약이 노란색으로 바뀜. 진우는 원래 노란 약이었다고 거짓말함. 통장 잔고 거의 없음. 11월 12일. 흐림. 영희와 통화. 진우가 내가 계속 잠만 잔다고 거짓말함. 11월 15일. 흐림. 진우가 하얀 안정제라며 새 약을 줌. 수면제 의심.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단단해졌다. 이것은 치매 노인의 망상이 아니었다.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 진실을 붙잡으려 발버둥 쳤던 내 처절한 기록이었다. 수첩을 읽는 내 모습에 진우의 얼굴에서 마침내 여유가 사라졌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유치한 장난은 그만두세요. 진우가 내 손에서 수첩을 낚아채려 했지만 나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품에 안았다.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이니? 내가 내 통장에서 빼내간 그 수억 원도 장난이었나?
내 후배랑 한다던 그 소규모 투자가 내 평생을 바친 돈을 전부 집어삼키는 그런 사업이었어. 그건 어머니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몇 배로 불려서 돌려드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짜 약을 먹였니? 내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게 만들어서 남은 돈까지 전부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내 절규의 진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늘 약국에 다녀왔다. 최소윤 약사님이라고 아주 친절한 분이더구나. 내가 나한테 먹인 그 노란 약은 내 병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값싼 신경 안정제고 밤에 먹인 하얀 약은 향정신성 수면 유도제라고 하더구나. 의사 처방도 없이 말이야. 최소윤 약사라는 이름이 나오자 진우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내가 알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다정함도 효심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경멸과 짜증, 그리고 궁지에 몰린 짐승의 날카로운 저기만이 가득했다. 그래서요. 진우가 싸늘하게 내뱉었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건데요.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게요? 그는 조소했다. 비웃음이 칼날처럼 날아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어머니 말을 누가 믿어주는데요? 치매 초기 진단받고 기억 오락가락하고 아들한테 망상 품는 불쌍한 노인네라고 하겠죠. 제가 그동안 동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가 얼마나 끔찍하게 어머니를 모셨는데? 사람들은 다 제 편이에요. 어머니 편은 아무도 없다고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들이 한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영희마저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치매라는 주홍글씨는 나를 진실로부터 영원히 고립시키는 낙인이었다. 진우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어차피 곧 다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오늘 있었던 일도 약이 바뀐 것도 통장도 내일 아침이면 다 잊고 또 나한테 우리 아들 하실 거면서 그냥 얌전히 제가 드리는 약이나 드시고 편하게 주무세요. 그게 어머니도 편하고 저도 편한 길이에요. 그 폭언은 내 남은 삶의 모든 자부심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나는 평생을 교사로 살았다. 진실과 정직을 가르치며 살아왔다. 그런 내게 아들은 잊어버릴 테니 상관없다고 말했다.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나는 옆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아니었다.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적인 몸부림이었다. 누구한테 전화하시게요? 진우가 고함을 지르며 내게 달려들어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플라스틱이 깨지는 파열음과 함께 전화기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만족하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진우는 내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이었다. 이거 놔 이놈. 내가 발버둥 쳤지만 젊은 아들의 힘을 늙은 어미가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짐짝을 끌듯 나를 질질 끌고 안방으로 향했다. 사랑하는 아들의 손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난폭한 힘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초하신 일이에요. 며칠 방에 좀 갇혀 계시면 정신이 드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방에 내동댕이 쳐진 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찧었다. 진우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나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그대로 돌아서서 문을 닫았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서 밖에서 무언가 육중한 것으로 문을 막는 소리가 났다. 책장이라도 끌어다 놓은 모양이었다. 나는 잠긴 문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치고 문을 두드렸다. 진우야. 이진우. 문 열어. 이놈 당장 문 열지 못해. 하지만 문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이윽고 아들이 거실을 서성이다 현관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집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문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다. 눈물이 비로소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들을 잃었다. 내 돈을 훔치고 나를 속이고 나를 가둔 저 괴물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길러낸 내 아들을 나는 오늘 밤 완전히 잃어버렸다. 어둠과 정적만이 가득한 방 안에서 나는 내 인생 전부가 부정당한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텅 빈 집, 굳게 잠긴 문. 이것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쇠사슬처럼 올감했다. 그때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서 외투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진우가 집 전화는 부쉈지만 내 낡은 휴대폰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마지막 통화줄이었다. 나는 기어가다시피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이 벌벌 떨려 번호를 누르기조차 힘들었다. 누구에게? 경찰? 아니, 그들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때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말을 핀잔 주면서도 늘 나를 걱정하던 오랜 친구 영희였다. 나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가 가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받아라. 애타는 내 마음을 아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자야? 이 밤에 웬일이야? 영희야, 나야. 내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다.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문 밖의 기척에 귀를 기울이며 최대한 빠르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진우가 나를. 거기까지 말했을 때였다. 갑자기 밖에서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가 무언가를 잊고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약국의 최소윤 약사.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다. 휴대폰을 손에 든 나를 발견한 진우의 얼굴이 악귀처럼 변했다. 그가 내게 달려드는 마지막 모습을 끝으로 내 손에서 휴대폰이 날아가 벽에 부딪혀 박살났다. 전화는 끊겼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했다. 영희라면 내 마지막 말을 허투루 듣지 않을 것이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고 있었다. 산산조각 난 휴대폰의 파편들이 어두운 방바닥 위로 흩어졌다. 그것은 내 마지막 희망의 잔해였다. 핏기가 가신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는 진우의 눈은 더 이상 내가 아는 아들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데 대한 짜증과 늙고 병든 어미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내 손목을 뿌리치고 일어나며 먼지를 털어내듯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 차갑고 무심한 동작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제 아무도 못 불러요, 어머니. 애초에 얌전히 계셨으면 좋았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조차 담겨있지 않은 싸늘한 사무적인 톤이었다. 마치 귀찮은 벌레를 처리하듯 그는 내 마지막 발악을 간단히 제압해버렸다. 어머니가 자초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딱 며칠만 이 방에서 조용히 지내세요. 그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원래대로? 무엇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말인가? 아들이 주는 독을 받아 마시고 내 평생을 바친 돈이 사라지는 것을 넋놓고 바라보며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 상태로?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배신감과 절망이 말문을 막아버렸다. 진우는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을 나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철컥 하는 무정한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다. 밖에서 책장을 끄는 둔탁한 마찰음이 내 고막을 찢었다. 완벽한 감금이었다. 나는 깨진 휴대폰 조각 옆에 무력하게 쓰러져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창문 하나 없는 안방은 바깥이 낮인지 밤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오직 거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아들이 저 너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나를 이 어둠 속에 가두어 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렇게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배고픔과 갈증이 현실적으로 나를 짓눌러 왔다. 그때 문 아랫부분의 작은 틈으로 쟁반 하나가 쑥 밀려 들어왔다.
김이 나는 밥 한 공기와 국, 그리고 반찬 두어 가지. 짐승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듯한 그 행위의 치욕감으로 온몸이 떨렸다. 나는 그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것을 먹는 순간 나는 그의 사육을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쟁반은 몇 시간이 지나 차갑게 식었고 이내 다시 문틈으로 끌려나갔다. 아들은 단 한마디 말도 걸지 않았다. 완벽한 무시. 그것은 폭언보다 더한 폭력이었다. 나는 바닥에 누워 희미하게 빛이 새어 들어오는 문틈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영희야, 제발. 내 마지막 말을 그냥 넘기지 말아다오. 약국. 최소윤 약사. 그 단어들이 부디 내 귓가에 남아있기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희미한 희망마저 먼지처럼 쓰러져 갔다. 영희는 내 말을 믿지 않았었다. 침에 걸린 노인의 헛소리, 아들을 의심하는 망령으로 치부했었다. 끊어진 전화 속 나의 절규를 그녀가 과연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 아닐 것이다. 나는 결국 이 어둡고 차가운 방에서 내 아들이 주는 약에 서서히 정신을 잃고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죽어가게 될 운명인 것이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 굳어버린 뺨을 적셨다. 다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며 의식이 몽롱해질 무렵이었다. 밖에서 현관 초인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누구세요? 진우의 목소리였다. 나야, 영희. 순자 좀 보러 왔다. 영희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기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 이모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지금 주무세요. 몸이 안 좋으셔서. 진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상냥했다. 나는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아니야, 진우야. 나 순자랑 꼭 할 얘기가 있어. 얼굴만 잠깐 보고 갈게.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 분명했다. 이모님 정말 주무신다니까요. 다음에 오세요. 제가 어머니 잘 주무시게 해드려야. 아니, 박순자 씨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 최소윤 약사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영희가 내 말을 믿어준 것이다. 그녀는 약국으로 달려갔고 모든 진실을 확인한 것이다. 밖에서 진우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약사님은 여길 어쩐 일로? 어제 박순자 어머님이 약국에 다녀가셨어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친구분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와봤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지금 저희 어머니는 안정이 필요해서 아무도 만날 수가. 순자야. 박순자. 안에 있니? 있으면 소리 좀 내봐. 영희의 절박한 외침이 문을 뚫고 들어왔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다. 영희야. 나 여기 있어. 여기 갇혔어. 진우가 날 가뒀어.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작았지만 문에 바싹 붙어있던 그들에게는 분명히 들렸을 것이다. 밖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이내 영희의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진우, 너 지금 내 엄마를 가둔 거야? 문 열어. 당장 문 열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약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뒤따랐다.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은 진우가 무어라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스르르 주저앉았다. 잠시 후 현관문이 부서질 듯이 흔들리고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고함 소리가 뒤엉켰다. 마침내 내 방을 막고 있던 책장이 거칠게 밀려나는 소리가 들리고 잠겼던 문이 벌컥 열렸다. 환한 거실의 불빛이 눈을 찔렀다. 빛과 함께 영희와 최소윤 약사 그리고 2명의 경찰관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순자야.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야. 괜찮아? 괜찮은 거야? 영희의 품에 안기자 그제야 복물 터지듯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서러움과 안도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뒤엉켜 심장을 마구 핥히었다. 거실 한쪽에서는 경찰관들이 진우를 제압하고 있었다. 완벽한 효자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는 낯선 남자들의 손에 팔이 붙들린 채 증오와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어머니가 날 이렇게 만드는군요. 그의 마지막 발악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내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어미를 배신한 불쌍하고 추악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나는 영희의 부축을 받아 경찰서로 향했고 밤늦도록 조사를 받았다. 내가 그동안 몰래 기록해온 수첩과 약사가 증언해준 약의 성분, 그리고 텅 비어버린 내 통장 내역은 아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진우는 사기 및 존속 학대,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영희의 집에서 며칠을 신세진 후 나는 다시 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진우가 끌려나간 후 처음으로 밟는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공간에 싸늘한 정막만이 나를 맞았다. 아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가 앉았던 소파, 그가 쓰던 찻잔, 그가 내게 사주었던 무릎 담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마음을 베었다. 나는 힘없이 소파에 앉아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유치원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어린 진우가 내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아들이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다. 저렇게 해맑던 아이가 세상의 전부였던 내 아들이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사업 실패로 인한 빚과 열등감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어미인 내가 그를 잘못 키운 탓일까?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가족 앨범을 꺼냈다. 남편과 나의 신혼여행 사진 뒤에 숨겨두었던 약사의 메모지를 꺼내 불빛에 비춰보았다. 향정신성 수면 유도제. 그 차가운 글씨가 내 아들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부서진 관계를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메모지를 조용히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더 이상 증거는 필요 없었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진우의 100일 사진, 첫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그 기억들은 더 이상 따뜻한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행복했던 만큼 더 큰 고통으로, 사랑했던 만큼 더 깊은 상실감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아들의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고 나 자신을 구했지만 동시에 내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을 영원히 잃어버렸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처절한 패배였다. 나는 앨범을 덮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려는 듯 소리 없이 쌓여갔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깊은 상처와 슬픔까지 덮어주지는 못했다. 이제 진우는 없다. 나를 속이고 감시하던 아들도, 헌신적으로 나를 돌보던 아들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남았다. 흐려지는 기억과 싸워야 하는 외로운 시간들이 오롯이 나의 몫으로 남았다. 어쩌면 내일 아침이 되면 오늘 있었던 이 끔찍한 일들마저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 아들의 얼굴도 그의 배신도 이 가슴 찢어지는 슬픔도 모두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설령 내 기억이 모든 것을 지워버린다 해도 나는 오늘 진실을 위해 싸웠다. 치매라는 병 뒤에 숨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기를 거부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마지막 순간에 나 자신을 지켜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내리는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내 시간은 이제 온전히 치매와의 외로운 싸움에 바쳐질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텅 빈 집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온전한 박순자로서 나의 마지막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눈송이 하나가 차가운 유리창에 잠시 머물다 이내 스르르 녹아내렸다.
마치 내 길고 아팠던 세월의 눈물처럼.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순자님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